27화 줄거리. 간도를 동경하던 차 황도중 어른을 통해 만주로 가게 된 종상은 청산리 대첩 후 피폐해진 간도 지방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청산리 대첩의 후유증은 일본의 잔혹한 보복이었고 진동열 선생의 죽음도 대학살의 희생이었으며 아직도 도처에서 피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진동열 선생이 생전에 이룩한 고려촌은 폐촌에 가까웠고 아버지의 참혹한 시체를 목도한 달래는 정신을 잃었으며 성취하는 딸까지 있었다. 그래서 간도에 다녀온 후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고생으로 종상이는 반백이 되었던 것이다. 종상의 아들 경우는 진중하고 소신이 있었고 동해랑 분열이는 혼인한 몸으로 자유연애에 빠져 집안에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태임이는 아직도 동해랑에 대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종상은 자식 농사 남부럽지 않은 김경호가 아들 상철의 짝으로 열한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아채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는데 상철을 본 열한이는 그에게 호감을 느낀다. 열한이의 경성 가는 보따리는 거창했다. 아이들 키만한 가죽 트렁크 말고도 그만 못지않게 무거운 고리짝과 책가방이 딸려 있었다. 고리짝 속엔 적선정 댁에 보낼 백삼, 홍삼, 인삼차 등 귀물과 함께 큼지막한 노량푼이 들어앉아 있었다. 여름에도 쉬지 않도록 조청에다 버무린 찰경단 양푼이었다. 딸이 몸담고 있는 집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쓰는 어머니가 귀찮았지만 말릴 재간이 없었고 말린다고 들을 어머니도 아니었다. 이 많은 짐을 제가 무슨 수로 간수하니까. 왜 못해? 경성역에선 우리가 기찻강까지 득달같이 얹어줄 테고 경성역에선 아까보호 부르면 될 테고. 마님한테 편지했으니까 역까지 누구든지 마중 내보내겠지 뭐. 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몰라요. 전 행랑 온몸이 배웅 나오고 마중 나오는 게 제일 싫은데. 미안해 할 거 없다니까 그러네. 그런 대접 받고도 남을 만큼 싸보내니까. 경성역엔 뜻밖에도 규서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아까 보호가 짐을 부리자 지게꾼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규서가 싹 쓸 터무니없이 후려치자 지게꾼들은 저희들끼리 흘금흘금 눈을 맞추다가 하나둘 자리를 뜨고 말았다. 어쩌려고 그러세요?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기차 시간만 지나봐요. 그보다 더 싸게라도 가겠다고 아가살이 끌듯 덤빌 테니. 규서가 씩 웃으면서 손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살집이 좋아서 그런지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았다. 오빠가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규서를 맞대놓고 오빠라고 부르긴 처음이었다. 싫던 좋던 그와 단둘이 적선전까지 가야 한다는 거북살스러움과 막연한 불길함에 대한 처방처럼 그렇게 불러주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집이 비었어요. 가회동 남작대 환갑이 내일 모레라나요. 얼마나 장하게 차리는지 어머니는 벌써 며칠 전부터 거기 가 계신 거려. 언니는요? 그 사람은 오늘부터 불려갔고요. 그럼 어멈을 내보내실 일이지. 혼자라도 갈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나더러 마중 나가라고 전가를 보내셨어요. 왜 내가 마중 나온 게 열한양 마음에 안 드나요? 들고 말고가 어딨어요. 나 때문에 법석 떨게 하는 게 싫고 미안해서 그래요. 남들처럼 책가방 하나 들고 자유스럽게 왕래하고 싶기도 하고요. 열한이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 됐어요. 나 때문에 화내지만 않는다면. 아닌 게 아니라 기차에서 내린 손님이 비니까 지게꾼들이 하나둘 다시 그들 주위로 몰려들었다. 규서는 아까보다 더 가혹하게 싹쓸 후려쳐서 흥정을 했다. 지게꾼을 앞세우고 너른 마당으로 나오다 인력거꾼들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짐은 내가 따라갈 테니 11시는 인력거를 타고 가는 게 어때요? 염치가 있지 그럴 수 있느냐고 열한이가 사양하자 규서는 입이 한바꽃처럼 벌어졌다. 전차도 있건만 짐 때문에 그것도 이용을 못하고
두 사람은 지게꾼의 빠른 걸음을 종종 걸음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규서는 뭐가 즐거운지 비죽비죽 해프게 웃음을 흘렸다. 열한이는 무심결에 규서를 상처리하고 비교하고 있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하게 허여 멀겋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차이는 형격했다. 그건 세련되고 세련되지 못하고의 차이였다. 그녀가 매혹당한 건 세련 그 자체였다. 어쩌면 일본화된 서양 문화에 대한 상철이의 깊은 심취가 그대로 옮아 붙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열한이는 규서의 세련되지 못한 언행이 혐오스럽기도 하고 경멸스럽기도 했다. 지게꾼은 빠르게 걷고 열한이는 일부러 느릿느릿 걸었다. 규서는 지게꾼을 따라갔으면 좋으련만 열한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서 애꿎은 지게꾼만 나무랐다. 저 사람 짐이 가볍다고 혼자서 홀홀 나르는 것 좀 보게나. 도둑놈의 심보가 동한 게 아니라면 개 섰지 못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쳐서 불러 세우곤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넓으나 넓은 집이 휘하니 비어 있었다. 그래도 어멈이 수다를 떨며 마중을 해줘서 규서와 단둘이 들어선 어색함을 다소 면할 수가 있었다. 어멈은 규서 저녁상은 대청마루에다 봐놓고 열한이 밥상은 창간에 차려주고 나서 부뚜막에 퍼덕거리고 앉아 찬밥을 깍두기 국물에다 쓱쓱 비볐다. 듬뿍 친 참기름으로 반들반들해진 입으로 드립다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가회동 남작대 환갑잔치가 얼마나 장할 거라는 얘기였다. 떡살이 몇 섬, 술살이 몇 섬, 파치 몇 말, 자시 몇 말, 깨가 몇 말, 흑임자가 몇 말, 꿀이 몇 초롱, 갬질에 동원된 이름난 숙수가 열 몇 명 하는 식으로 들은 풍월에다 살을 붙여서 한바탕 주워 섬기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맹랑했다. 지도 이댁 나으리 심부름으로 그 댁에 갔다가 흘긋 한번 그 환갑쟁이 영감을 본 적이 있는데 시상에 어쩌면 복붙은 데라곤 눈 씻고 찾아도 없었디다. 키만 똥친 막대처럼 껑청해가지고 턱은 뾰족하고 입은 초라니 같고 눈은 간사한 게 영락없이 생지상이더라고요. 인연 눈깔엔 그런 영감탱이 열조도 인연의 서방하고 안 바꾸겠더구만. 인연의 서방은 뼈골이 빠지도록 일을 해도 자식 새끼 배골리기가 십상인데 그 영감은 고약한 집만 골라서 하고도 그런 용화를 누리는 걸 보면 하늘이 무심한 건지 이놈의 세상이 말세가 다 된 건지. 입이 해뻐서 그저 주책바가지인 줄만 알았는데 친일에서 누리는 부귀를 제법 신랄하게 업신여기고 있었다. 열한이는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뜨끔하기도 했다. 열한이도 제 딴엔 박승재가 사는 방법을 한껏 업신여기고 있다고 했지만 어멈의 거침없음 앞에서는 가재는 개편이라는 편가름이랄까 자격지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괜히 당황해하며 화제를 돌리려고 했다. 그 댁엔 두난꾼도 많을 테고 숙수도 그렇게 여러 불렀다면서 이 댁 마님은 무엇하러 그 댁에서 여러 날을 유하시기까지 하신대요. 아이고 말도 말아요. 남작인지 여작인지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 같은 무지랭이가 알 바는 아니지만 그 댁하고 사돈의 8촌만 돼도 이짬에 잘 보이려고 바깥 양반들은 재물로 부주, 안 식구들은 솜씨로 부주한답시고 사람이 들끓는다오. 나는 술을 잘 담급네. 나는 식혜를 잘 담급네. 나는 열구자탕을 잘 꾸밉네 허구요. 우라질 제 집구석에선 손톱에 물 튀기는 것들이 덕분에 아래 것들만 죽어는 안 되지 뭐요. 왜요? 일꾼이 많으니까 좋을 텐데. 아 그런 양반님네들 안방마님 버릇이 어디 가요. 치맛자락에 흙 안 묻히고 낫나는 일만 하려니 예서 제서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는 통에 가랑이에서 불이 난답디다. 그뿐이면 또 좋게 입맛이 다락같이 까다로운 마님들을 삼시 먹여야 하는 수고는 또 오죽하겠수. 어멈이 제일처럼 분개하면서 한껏 버릇이 없어졌다. 가재는 개편은 드난꾼들 사이에서 더 꾸밈없이 드러났다. 그래, 이 댁 마님은 어드런 음식 솜씨로 그 큰 잔치 부조를 하신대요.
이댁마님은 음식 솜씨가 아니라 바느질 솜씨로 불려가셨다오. 바느질 솜씨요. 아가씨는 모르고 있었소. 이댁마님이 소시적에 바느질품 팔아서 나으리 공부시킨 거. 시방은 그 공으로 떵떵거리고 사니까 그런 채도 안 하지만 한때는 솜씨가 소문나 삭시후한 다방골 기생 바느질만 도맡아 했답니다. 그래도 그 재주라도 있어서 알랑 떠는데 한몫 낄 수 있으니 어디요. 딴 재주야 뭐 있나. 온종일 사람 들볶는 재주밖엔. 환갑잔치에 바느질이 무슨 소용이래요. 어메, 이 아가씨 본데 읊는 것 좀 보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말아요. 괜히 시집도 못 갈라고. 읊는 사람도 먹는 것보다 입성을 먼첨치는데 있는 사람이야 오죽하겠소. 우선 환갑쟁이 내외 입성 일습하고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 거정 봉견으로만 생맞춰 짓는다니까. 잔들일 때는 정말 장할 거야. 어멈이 잠시 수다를 멈추고 군침을 삼켰다. 여란이는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 참았다. 행랑 어멈이라 나이 살 더 먹은 어른이기 전에 아래 것들이었으므로 본데 없다는 소리를 들은 건 자존심도 상하거니와 부모를 욕보인 것처럼 창피하고 분했다. 여란이가 냉랭하게 굴건 말건 어멈은 자기 할 도리만은 척척 알아서 했다. 오늘 밤엔 지가 마당에다 평상을 놓고 자야겠구먼요. 사랑의 나으리는 마님이 남작댁에 가 계시고부터 옳다구나. 야죽의 아씨 댁에서 내리 주무시고 건너방 아씨도 안 계시니 이 넓은 집에 젊은 서방님과 꽃같은 애기씨만 남겨두긴 좀 못했어. 이댁 서방님이야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양반이긴 하지만 남들이 들으면 숭었거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려 봤댔자 손해보는 건 아가씨지 뭐. 그래서 내가 망을 봐주겠다는 거니까 그런 줄 알우. 여란이는 거기에 대해서도 쓰다 달다 대척을 안 했다. 어멈의 구실이 말도 안 되는 구실이긴 했지만 자기 방에서 같이 자겠다는 것도 아닌데 싫다고 할 필요도 없었다. 늦더위는 시골보다 서울이 더 심해서 행랑 식구들은 아직도 굴속 같은 행랑방을 피해 골목에서 거적잠을 자고 있었다. 앞마당의 평상은 고대 광실이었다. 묵인하는 것도 크게 은혜를 베푸는 셈이었다. 다음 날은 박승재가 저녁 늦게이긴 했지만 적선정 본가로 돌아왔다. 어멈이 절절 매더니 여란이에게 사랑에 나가 인사를 드리라면서 복숭아 화채를 만들어 주었다. 안 해본 짓이라 약간 긴장해서 화채 쟁반을 받쳐들고 나간 여란이에게 박승재는 매우 친절했다. 더 예뻐졌구나. 역시 객지보다 부모님 쓰라가 좋긴 좋은가 보구나. 그래, 부모님들은 평안하시고. 예, 어른들께 안부 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곧 인사차 상경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일부러 상경하실 거야 뭐 있나. 너희 부모님이나 너나 제주처럼 편하게 굴었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넌 어쩌면 너희 어머님 젊었을 때 모습을 그렇게 빼닮았느냐. 승재가 탄식하듯이 말했다. 다소곳하게 고개를 못 들고 꿇어앉아 있던 여란이가 놀라서 승재를 쳐다보았다. 예? 목소리보다 승재의 눈빛은 더 이상했다. 젊은이처럼 불량스럽게 번들대면서 끈적한 진을 내뿜는 것 같았다. 여란이는 가슴을 후들대며 그럼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사랑을 물러났다. 어멈은 복숭아, 개구리 참외 등 과일을 한 목판 여란이 방에 떠밀고는 중문밖 행랑채로 물러났다. 사랑채나 행랑채나 안채에서 멀기는 비슷했지만 사랑방을 나으리가 지키고 있는 이상 앞마당에서 잘 필요가 없다는 게 어멈 나름의 도리였다. 정말 지킬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징적 행위였기 때문이다. 여란은 박승재의 그 이상한 눈빛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상한 눈빛과 이상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입에 올렸다는 게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렸다. 아무리 먼 지난날의 일이라 해도 한때 그런 눈으로 어머니를 노린 적이 있으리라고 상상만 해도 진저리가 쳐졌다. 왜 그런 상상이라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의 초한 상상력도 싫었다. 그러다가 어렴풋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미세한 인기척이었건만 곧 화들짝 깨어날 수가 있었다. 뒤 골마루 쪽으로 난 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방 안엔 검은 그림자가 이미 스며들어와 있었다. 밤새 열한이 방 안을 어렴풋하게 비춰주던 마당의 장명등 불빛은 웬일인지 꺼져 있었다. 뭔가 계획적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엄청난 무서움증 때문에 혀가 얼어붙은 열한은 덜덜 떨면서 혼이불을 끌어당겨 앞가슴과 함께 잔뜩 움켜쥐었다. 잠들기 전까지 그녀를 괴롭힌 고약한 상상 때문인지 그 검은 그림자가 승재련이 미리 단정하고 극심한 공포와 혐오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닥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친이자의 의도가 확실해지기 전에 악을 쓸 여유는 있을 것 같았다. 규서가 거처하는 건너방이 가깝다는 게 그 경황 중에도 힘이 되었다. 열한아, 나야 나. 겁내지 마. 아, 열한이. 그림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고는 열한이의 입 먼저 틀어막았다. 그림자는 승재가 아니라 규서였다. 예상이 어긋난 열한이는 눈을 부릅뜨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그만 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입을 틀어막은 규서는 나머지 한 손으로 이불을 벗기고 조급하게 몸을 실리려고 했다. 뜻밖의 사태에 허를 찔린 열한이었지만 곧 이 고약한 집구석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로 격렬하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규서가 얼떨결에 놓친 열한이의 손이 허위적대다가 잡힌 게 하필 과일 쟁반 속의 과도였다. 열한은 흐느끼며 진저리를 치며 규서의 옆구리를 마구 찔러댔다. 규서가 긴 신음을 토해내며 나자빠졌다. 그때 다시 골마루 쪽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전깃불 먼저 켰다. 규서 댁이었다. 열한이는 세대가 이부자리를 낭자하게 물들인 핏빛과 자기 손에 아직도 쥐어져 있는 피 묻은 과도와 죽어 자빠진 규서를 동시에 확인하고는 악소리 한마디를 지르고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고 말았다. 환갑잔치 날이 내일 모레로 다가와 일손은 물론 기물까지도 딸리게 된 가해동에서 다시판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렸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세댁은 잠시 망연자실에 있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사랑채로 내달았다. 그리고 미친년처럼 기괴한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 아버님,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좀 나와 보세요. 그놈을 제 손으로 칵 죽여버렸어요. 놀라 자리옷바람으로 뛰어나온 시아버지를 보자 세댁은 더욱 넉나간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기성을 지르며 앞장서 안채로 내달았다. 맨발로 뛰어들어와 그 광경을 목격한 승재는 실색을 했지만 짚히는 바가 없지 않았다. 오랫동안 열한이에게 야심을 품어온 규서가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 겁탈을 하려는 찰나 재수 나쁘게도 마침 집에 들른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질투로 눈이 뒤집힌 아내의 칼부림에 그 지경이 되었다는 걸 쉽게 알아차렸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이 그대로 세상에 알려질 경우 당할 집안 망신에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 경황 중에도 그렇게 민첩하게 머리가 돌 수 있었던 건 규서가 양자이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인연, 입 닥치지 못할까. 옆구리로 창자가 꿰져 나오는 남편을 붙들고 미친년처럼 두서없이 원망과 욕설과 비탄의 말을 퍼붓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일가를 하고 난 승재는 재차 명령을 했다. 그 피 묻은 것들을 다 내 방으로 옮겨라. 나는 이 녀석을 옮길 테니. 그리고 입 닥쳐. 아래 것들이나 순사한테는 도적의 소행으로 해놓을 테니. 내 목숨도 우리 집안 체면도 구하려면 그 수밖에 없느니라. 이건 도적놈의 짓이다. 알았지? 세댁은 실성한 것처럼 굴면서도 시아버지의 명령대로 잘 움직였다. 나으리의 급한 고함 소리에 행랑아범 어멈이 뛰어들어왔을 때는 규서는 제 방에서 그 일을 당한 걸로 돼 있었다. 그때 아직 숨이 덜 끊어진 규서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고 앞으로 할 바에 대해 새로운 정신이 난 나으리의 불같은 호령으로 아범은 규서를 업고 병원으로 줄다름쳤다. 어떻게들 머리들이 빨리 돌았던지
열한이가 규소를 찌르고 나서 범인이 2번씩이나 바뀌고 병원으로 업혀가기까지는 순식간이었다. 시아버지와 행랑어멈까지 규소를 따라간 후 세댁은 미친 척을 멈추고 열한이 방을 좀 더 정돈하고 나서 열한이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비록 미친 척은 안 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리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의식이 돌아온 열한은 세댁의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언니, 무서워.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나 붙잡혀가기 전에 우리 엄마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내가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어. 아니야, 꿈을 꿨을 거야. 그치 언니? 아, 무서운 꿈이었어. 그래요, 맞아요. 그 사람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그건 열한이 학생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열한이 학생은 누가 뭐래도 모른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열한이는 미친년처럼 흐트러지고 핏기 없는 세댁을 악몽의 연속인 양 몽롱한 의식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다식판을 가지러 온 세댁에게 대문을 열어준 건 행랑어멈이었고 세댁은 다식판을 가지고 빨리 가봐야 할 거니까 식구들 단장까지 깨울 거 없다는 생각으로 불도 안 켜고 가만가만 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열한이 방에 침입하는 걸 목격했고 뒤따라가 방 안에서 일어나는 자초지종을 엿들었다. 질투를 못 견디었다면 그때 소동을 부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댁은 순전한 미움으로 사태를 지켜보았고 미움이 고조가 돼 마침내 맹렬한 살이가 되었을 때 열한이가 그 짓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세댁은 조금도 열한이 죄를 뒤집어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 나름으로 정말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살이와 열한이의 행동을 혼동하고 마침내 동일시했고 살이가 이루어졌을 때 자신이 느낀 섬찟한 쾌감을 생각하면 열한이의 충격이 오히려 불쌍해져서 보호해줘야 할 것처럼 느꼈다. 해가 설핏해지면서 꼼짝 않던 나뭇잎들이 살랑대기 시작했다. 복도이보다 짜증스럽던 노염이 맥없이 수그러들면서 수풀을 흔들고 와닿는 바람이 샘물처럼 청량해졌다. 벌써 이렇게 됐나? 맥을 놓고 생각에 잠겼던 박승재는 회중시계를 꺼내보고 나서 이렇게 중얼대더니 느슨하게 풀고 있던 넥타이를 반듯하게 조였다. 회색빛 시체실이 바라보이는 대학병원 뒤쪽 수풀 속이었다. 서늘한 그늘과 벤치가 구비된 앞들을 피해 시체실 때문에 공기까지 음습한 것 같은 인적 드문 수풀 속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지가 몇 시간째인지 몰랐다. 여자들의 곡성이 한꺼번에 악마굴이 끌듯 하다간 끊기곤 했다. 누군가 딸을 많이 두고 죽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주황빛 해가 창경원 숲속으로 천천히 침몰하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지 엉덩이가 눅눅했다. 자, 그것들을 어떻게 요절을 낸다. 처음부터 그 생각이었지만 요절 그 자체를 즐기고 있을 뿐 방법을 궁리하고 있진 않았다. 방법은 고사하고 어떻게 일이 그렇게 뒤집혀졌는지 그 진상이 아직도 그에겐 수수께끼였다. 승재가 끔찍한 일을 당한 양아들 규서를 대학병원으로 옮길 때만 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체면 때문이었지 살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건 아니다. 그의 며느리나 열한이가 똑같이 규서가 죽었다고 생각한 것처럼 승재 또한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규서의 출혈은 심했다. 그러나 한창 나이이기 때문인지 명을 잘 타고 나서인지 그렇게 많이 피를 흘렸고 또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 다니느라 시간도 많이 지체했건만도 규서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 살아나서 자기를 그토록 잔혹하게 상해한 게 아내가 아니라 열한이라는 걸 밝혔다. 다량의 출혈로 인한 혼수 상태가 수혈과 수술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까지 회복됐을 때부터 규서는 헛소리로 열한이를 저주했었다. 뜻을 못 이룬 원한에서 그러려니 했지 설마 열한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해본 승재였다.
승재는 그때까지도 지방과 그 자신의 채통을 생각해서 규서가 당한 끔찍한 봉변을 경찰에는 단순한 강도의 소행으로 신고해 놓고 있었다. 더군다나 규서가 목숨을 건지는 게 확실해진 후부터는 남의 입초사에 오르내리기 싫다는 이유로 그 일을 없었던 걸로 해주길 경찰에다 간곡하게 부탁까지 해놓고 있었다. 없는 범인을 만들어내기도 할 만한 그의 고난으로는 그 정도는 쉬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범인이 달라졌다고 해서 외부적으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해선 가장으로서뿐 아니라 경찰력을 대신한 응징의 고난까지 지고 있다고 믿고 있던 승재의 내적 혼란은 컸다. 규서가 아내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평소 흑심을 품고 있던 열한이를 겁탈하려 했다. 그때 마침 집으로 돌아온 아내가 그 현장을 목격하고 질투에 눈이 뒤집혀 칼부림까지 일어났다. 그게 여지껏 승재가 알고 있던 사건의 전말이었고 심파극으로 꾸며도 무리가 없을 만큼 있을 수 있는 얘기였고 말이 되는 얘기였다. 제가 감히 열한이를 하면서 규서를 되레 괘씸하게 여긴 적은 있어도 사건의 경위는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진상은 그게 아니라 규서를 그 지경으로 만든 건 틀림없이 열한인데 범인을 자처하고 나선 건 며느리라는 사실이 승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됐다. 잘못을 뒤집었어도 보통 잘못이 아니라 살인죄를 뒤집어쓰려 한다는 건 보통 우정이 아니었다. 둘이서 그 정도로 친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승재는 기분이 나빴다. 그 앙큼하고 괘씸한 계집들한테 농락을 당한 기분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권세와 허위가 그 계집년들한테 도전을 당했다고까지 여겼다. 자, 고 앙큼한 년들을 어떻게 요절을 낸다. 그는 또 한 번 뇌까리며 엉덩이를 들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걸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회복이 된 규서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확인한 게 오늘 낮이었다. 그 후 여지껏 그러고 있었지만 집에 가서 열한이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 게 지금까지 속아온 위신을 만회하고 그들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묘안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 되었어야 승재는 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당도했다. 그는 버릇처럼 어깨를 펴고 황혼이 서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조선 사람 중에 맨주먹으로 나만큼 성공한 사람도 쉽지 않을 걸 하는 평소의 자만심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되레 그런 자만심이 용렬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소슬한 허망감이 첫추위처럼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순전히 자기 실력 하나로 가문을 남작이니 백작이니 하는 일본이 만들어준 귀족들과도 무관하게 상종할 수 있을 정도로 일으켰다고 믿었고 후사가 없는 아쉬움도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벌충할 수 있는 구색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닥 심각하지가 않았다. 규서가 죽어버렸다면 그 생각에 변함이 없었을 테고 후사도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색에 지나지 않았으련만 규서는 위기를 넘겼다. 의사도 이제 아무 걱정 말라고 규서의 생명에 이상 없음을 장담해 주었다. 그때 그는 의사에게 정중하게 사의를 표했지만 속으로는 섬찟할 정도로 확실한 낭패감을 느꼈다. 그의 권위를 견고하게 위장한 허위의 한 자락이 마침내 제멋대로 놀아나기 시작한 틈사리로 자신의 정체를 엿보았다고나 할까. 열한이와 며느리를 어떻게 요절낼 것인가는 차차 생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르고 속았지만 이제부턴 알고 속아주마. 그래, 알고 속는 건 속는 게 아니라 속이는 게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속일 차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기운이 났다. 승재는 음흉한 웃음을 어금니 사이에서 누르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집에선 낮부터 열한이가 진실을 말할 결심을 하고 승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충격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자 그때 일이 또렷이 생각났고 생각난 대로 말하고 벌을 받고 싶은 걸 말린 건 물론 규서댁이었다.
규서댁은 한사코 자기가 죽였다고 우겨서 요란이를 헷갈리게 했지만 이젠 자기가 저지른 일과 남의 말을 헷갈리지 않을 만큼 정신 상태도 온전해졌다. 규서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건 알고 있었지만 아직 빈사 상태인 줄 아는 그녀는 까딱하면 살인범이 될 각오도 하고 있었다. 죄가 무거울수록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 말도 안 되는 규서댁의 비호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요란이는 그 이상한 집구석 사람들이 모조리 두렵고 싫었다. 요란이가 나으리를 뵙겠다는군요. 승재가 막 고의적삼으로 갈아입고 몸을 풀려는데 문 밖에서 마님이 은밀히 아뢰는 소리가 들렸다. 좀처럼 사랑에 몸써 나오는 일이 없는 마님이 요란이를 안동하고 나온 것이다. 이 집 식구 중에서 오직 마님 혼자서 이번 일로 인해 마음이 상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았다. 마님이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일이므로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했다. 마님의 당당한 일가견에 의하면 규서는 그런 일을 당해 쌌다. 어떻게 제놈이 감히 요란이를 넘볼 수가 있단 말인가.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만일 그놈이 뜻을 이루어 요란이가 더럽혀졌다는 상상만 해도 치가 떨렸다. 요란이가 무사한 것만 고마웠기 때문에 누가 규서를 찔렀건 찌른 사람 편이었다. 가해자가 며느리에서 요란이로 바뀌어도 마님은 조금 더 헷갈리거나 얼떨떨해하지 않고 요란이 역성을 들었고 규서는 더 못된 놈이 됐다. 여자가 여자 중에도 처녀가 목숨 걸고 정조를 지켰다는 건 아무리 칭송해도 성이 차지 않을 지경이었다. 마님은 일생을 통해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지라 남자가 정력을 품은직한 여자를 덮어놓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딸처럼 편애하는 요란이가 그런 일을 당할 뻔한 데 대해서는 야릇한 자부심마저 느꼈다. 이 집에서 규서 편은 아무도 없었다. 비록 양자일망정 대가댁의 후사라는 막중한 자격도 거의 잊혀지고 있었다. 마님이 전에 없이 당당하게 요란이를 안동하고 사랑까지 나온 것은 얼마나 거침없이 요란이 역성을 들고 있냐는 과시였다. 개 안 꺼라. 승재는 마나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요란이한테만 말했다. 참으로 당돌한 계집애로다. 속으로 혀를 찰 만큼 요란이에게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어른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동안 핏기가 가시고 볼에살이 좀 내린 듯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더욱 애미를 닮아 보였다. 그 옛날 그 애미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자존심이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정에 실패한 게 규서가 아니라 자신이었던 것처럼 복수심인지 정념인지 분갈 못할 열정에 사로잡혔다. 얘가 뵙자고 한 건요. 후덥지근한 침묵을 깬 것은 마님이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란이는 마님의 참견이 달갑지 않은 듯 냉큼 앞으로 나섰다. 망설이거나 잘못했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잘 말씀드려라. 처녀가 입에 담기 부끄럽겠지만 여차여차하여 그리 된 경위를 자세히 말씀드려야지 까닭 잘못하단 덤태기 쓰게 된다. 마님이 못 믿어서 이렇게 뒤에서 거들었지만 승재 보기에 요란이는 부끄러움 같은 건 타고 있지 않았다. 오빠를 찌른 건 언니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대목에서 요란이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뉘우쳐서가 아니라 끔찍한 기억을 감당치 못해 우는 울음은 날카롭고 시끄러웠다. 마님이 가엾어라 불쌍해라 하면서 어깨를 껴안고 다독거렸다. 승재는 맥이 빠져서 가만히 있었다. 속아줄 수도 없게 되다니. 잔뜩 벼르던 먹이를 놓친 것처럼 허전했다. 왜 놀라지도 않으시오? 마님도 이상한지 요란이 울음이 그치자 물었다. 요란이 발작적으로 울더니 씻은 듯 부신 듯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소. 그럼 아시고도 모르는 척 능청을 떠셨더란 말이오. 세상에 무서운 양반 같으니라고.
말 삼가요. 방금 규서한테 자세한 자초지종을 듣고 오는 길이요. 그럼 그 애가 살아났군요. 하늘에 닿은 명이네요.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 거요. 남이 죽을 고비를 넘겼대도 그렇게는 말 못하리다. 저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맨날 오늘 해 넘어가기 어려울 거라고 엄포를 놓은 게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당신이 그만큼 무심했기 때문이요. 며느리도 안 내보내. 당신도 안 나가봐. 도대체 그 애가 네 집 자식인데 몰라라 하고 생가 식구들한테만 맡겨놓는단 말이오. 승재는 마음에도 없는 훈계로 겨우 체면을 유지하려고 했다. 시방이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게지. 생각해 보세요. 제 서방을 찔렀다고 나서는 며느년을 어떻게 그 서방 병고안을 내보냅니까? 저만 해도 그렇죠.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면 모를까. 똥오줌 받아내는 중병고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의당 생가부찌들이 해야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누구 때문에 집안이 이 난간데요. 영락없이 파양을 하잔 소리 같구려. 난 그런 건 몰라요. 괜히 덤태기 쉬울 생각일랑 마시우. 양자 드릴 때도 미리 귀뜸 한마디 안 하신 양반이. 화제가 엉뚱한 대로 흐르자 열한이가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오빠가 아주 살아난 건지 일시적으로 깨어난 건지 그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목숨을 건진 게 확실해졌다. 앞으로 2주일만 더 요양하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더라. 열한이는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개운하면서도 당장은 현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렇지. 내 기운으로 장정을 어떻게 죽이냐, 죽이길. 괜한 겁을 먹고 애절을 했구나. 이젠 아무 걱정 말고 밥도 잘 먹고 학교 갈 채비도 하고 그러거라. 아휴, 무엇보다도 내 집에서 살인이 안 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마나님이 열한이를 다독거리면서 기뻐하는 걸 승재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규서가 살아난 건 안중에도 없고 열한이가 죄를 벗게 된 것만 좋아하고 있는 마나님이 한심했지만 나무랄 엄두는 나지 않았다. 열한이하고 단둘이 있고 싶었다. 규서가 못 이룬 통정을 자기가 한번 이루어 보고 싶은 짐승 같은 기갈이 꿈틀대는 걸 느꼈다. 열한이가 보일 듯 말 듯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무슨 낯으로 이 댁에 기거하며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응분의 벌을 받고 싶습니다. 고발을 해서 순사가 붙들어가도 조금도 이 댁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아주 마음이 편할 듯합니다. 저런 발칙한 년 봤나? 내가 아주 앙큼하구나. 우리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 너를 고발 못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해보는 흰소리렸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승재는 뭔가 던지고 싶어 주먹을 떨며 고함을 쳤다. 돌연한 호통에 놀란 마나님은 빌어 이거싸. 빌어. 이럴 땐 덮어놓고 비는 거야. 하면서 쩔쩔맸지만 열한이는 싸늘하고 침착했다. 당장 무사히 넘어가자고 일생 동안 이댁 어른들한테 은혜를 잊고 약점을 잡힌 기분으로 살긴 싫습니다. 차라리 감옥살이를 하겠습니다. 죄를 졌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열한이가 점점 겁없이 승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벌받기를 거듭 자청했다. 쏘는 듯한 시선이었고 입가엔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이 뱅글대고 있었다. 어찌 저리도 애미를 빼닮았단 말인가. 세벌대 대돌 위에 높이 솟은 대청마루에서 그를 내려다보던 태임이의 미모와 오만은 그가 아무리 출세를 하고 권세를 잡아도 극복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지금 젖비린내 나는 계집애가 그때의 지혜미보다 한술 더 떠서 그가 싸고 싼 그의 집안에 썩어빠진 내막을 사사치 투시한 얼굴을 하고 그를 비웃고 있었다. 왜 그들 모녀는 대를 물려가며 그를 능멸하는가? 승재는 태임이 앞에서나 열한이 앞에서나 똑같이 자신의 그 잘난 모든 게 불쌍하고 보잘것없어지는 요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무작정 화딱지가 났다. 차라리 규서가 죽었더라면 전현의 기가 저렇게 살아날 순 없었으련만.
승재는 자신의 숙명적인 열등감과 규서의 죽음을 상쇄할 수 없게 된 걸 못내 분하게 여겼다. 저 애를 데리고 나가시오. 그리고 그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하시오. 상경하라고. 승재가 앙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 속에 무자비한 갈망과 눈앞에 당돌한 계집애가 동시에 그를 앙분케 했다. 열한이를 내치시게요. 안 내치면 그 천하에 발칙한 걸 끼고 있을 작정이었소. 열한이가 뭘 잘못했다고. 딸 가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구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을 테니. 듣기 싫소. 우린 아들 가진 입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요. 뭘 알고 역성을 들어도 들어야지. 열한이가 먼저 일어나 나가는 바람에 마나님도 더 따지고 싶은 걸 참고 뒤따랐다. 혼자 남은 승재는 텅 비고 암담한 심정이 되었다. 집안에서 그런 불상사가 있고부터 지금까지 그는 충격보다도 어딘가 솟고 있다는 느낌을 못 벗어났었다. 결국 협잡은 밝혀졌지만 협잡꾼은 여전히 그를 비웃고 있었다. 나중에 며느리를 불러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명할 때도 그런 느낌은 마찬가지였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어도 시댁 울타리 안에서 죽게만 해달라고 싹싹 빌 줄 알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순종할 뜻을 나타냈다. 사돈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되레 승재 쪽에서 변명 비슷한 말을 해야만 했다. 아무리 사람이 지각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경황 중에 그 끔찍한 죄를 뒤집어 쓸 생각을 했더란 말이냐. 여자의 투기하는 마음이 무섭다는 건 알고 있다만 그동안도 서방 걱정은 손톱만큼도 안 하고 생판 남인 열한이만 끼고 돈 너를 어떻게 내 집 식구라고 여길 수가 있으며 장차 내 남편이 돌아왔을 때 계집 노릇을 시킬 수가 있겠느냐. 너희 친가 부모님한테도 우리 입장이 아주 떳떳하달 수는 없지만 내 처사를 그르다고는 못하실라. 그러니 너도 나를 과히 원망 말아라. 제가 감히 아버님을 원망하다니요. 넌 그 애의 조강지처다. 조강지처는 하늘도 알아준다고 했느니. 걔도 당장은 정이 떨어져 널 안 보려 하겠지만 세월이 가면 미운정 고운정 든 조강지처를 찾게 돼 있으니. 나도 애비로서 그런 날이 빨리 오도록 타이르면서 절대로 딴 마음 먹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처신을 조신하게 하고 기다리도록 해라.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너그럽게 굴 생각은 아니었다. 더군다나 다시 부르겠다는 생각이나 그런 희망이라도 줘야지 싶은 의리를 며느리한테 느낀 바도 없었다. 그저 열한이에 비해 그동안 많이 축가고 자포자기해 보이는 며느리를 마주 대하자 불쑥 그런 소리가 나왔을 뿐이었다. 자애가 우러났다기보다는 훌쩍이면서 애걸하는 꼴은 피하고 싶다는 일종의 무력감이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아버님. 내가 나를 못 믿겠나 본데 무자한 건 칠거지약인데도 난 너희 시어머니를 내치지 않았다. 그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 승재는 무책임할 정도로 너그럽게 굴었다. 아버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길 제가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절 내치시는 김에 아주 민족도 갈라주십시오. 며느리는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눈길도 흔들림이 없이 말했다. 전혀 뜻밖의 사태였다. 너 민족을 가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 여자로선 마지막이야. 칼을 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노릇만은 안 당해야 하거늘.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입가가 보일 듯 말 듯 실룩거렸다. 알고도 그런 말을 입에 담아 시애비 앞에서 너를 짝지어준 부모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마당에 그게 할 소리냐. 참으로 고얀 일이로다. 아무리 중인의 딸이기로서니 너희 친정에서 배운 게 고작 그거냐. 순전히 제 뜻입니다. 친정에서 그렇게 배운 바도 미리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짝지어 주실 때는 부모님 뜻대로였지만 헤어지는 것도 그분들 허락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얘가 점점 더 해괴한 소리를 하지 않나. 민족은커녕 친정에 잠시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로다. 까딱하단 실성한 며느리 친정으로 쫓아보냈단 소리 들을까 겁난다. 아버님, 제 소원입니다.
저를 내쫓고 민족도 갈라주세요. 제가 정떨어지지도 않으세요. 제가 그이를 죽였다고 나선 걸 투기로 환장했다거나 열한이 학생을 감싸려고 그런 줄 아시면 큰 잘못이에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빤히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안 말렸을 뿐 아니라 속으로 열심히 힘을 보탰다면 어쩌실래요. 그뿐인 줄 아세요. 병원에서도 살아나지 못하길 바랬어요. 전 그렇게 독한 년이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내외간이었어요. 그런 줄 아시고도 저를 안 내치신다면 그건 그이가 이댁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저런 방자한 것이 있나? 감히 네 앞에서 그 요망한 주둥아리를. 승재는 말을 맺기도 전에 스르르 역정이 가라앉아 버렸다. 꾸중을 하고 단죄를 하고 어쩌고 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싶었다. 이쪽은 아들 가진 쪽이라는 첨부의 우월감만 뺀다면 실상 며느리를 단죄할 만큼 떳떳한 입장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런 자각보다도 더 고약한 건 동료의식이었다. 그가 규서에 실패한 통정을 마치 자기 것처럼 아쉬워하며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미진한 쾌락을 얻어내려는 것처럼 며느리 또한 열한이의 실패한 사리를 제 것처럼 착각함으로써 이 집안의 복수를 꾀하고 있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확인하게 된 그 확실한 동료의식을 통해 승재는 그의 집안의 껄렁한 부도덕 또한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느꼈다. 그는 단죄는커녕 죄목을 부는 죄인처럼 면목 없는 기색으로 우선 친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세간도 실어 보내주고 민족도 갈라줌하고 했다. 그 전에 사돈을 만나야 하나, 그 후에 만나야 하나 그 절차와 예절에 대해 묻기도 했다. 며느리는 그건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승재는 며느리가 절차와 예절이라는 것에 대한 구역질을 힘겹게 참아내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 수가 있었다. 며느리를 우선 몸만 친정으로 보내고 나니 개성서 태임이가 상경했다. 마나님은 승재가 미리 단단히 일러준 대로 편지에다는 열한이가 아프다고만 했기 때문에 편지 받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다. 온갖 방정맞은 생각을 다한 듯 아직도 누워있긴 하지만 멀쩡한 열한이를 보고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한이는 곧 울음을 터뜨려 어디가 어떻게 아팠느냐는 어머니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대신했다. 마나님이 옆에서 열한이 대신 자초지정을 얘기했다. 워낙이 좀 주책인데다가 열한이가 내 딸이었으면 할 정도로 정을 혼박 쏟았던 마나님인지라 규서만 천하의 몹쓸 놈을 만들고 열한이가 한 짓은 모조리 다 칭찬을 했다. 태임이는 믿거라 맡긴 양반댁에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놀랍고 한편 죽기를 무릅쓰고 순결을 지킨 딸이 대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까딱 잘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적선정 집에서 하룻밤도 묵기가 싫은 모양이었다. 그날로 여간을 잡아 열한이하고 같이 하룻밤을 드세고 다음날 데리고 내려가겠다는 걸 마나님은 싹싹 빌다시피 해서 말렸다. 아직도 열한이는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며 가위에 눌렸고 낮에도 거의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었다. 그렇다고 2시간 남짓밖에 안 걸리는 기차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기가 허해진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마나님은 보약에다 놀란데 쓰는 처방을 붓대서 지어다가 정성껏 다려 먹이는 중이었다. 열한이를 딸처럼 귀해하는 제 정성을 봐서 제발 이 보약이나 다 다려 먹인 연후에 데려가세요. 그때 가선 지금보다 기운도 차릴 테고 그럼 우리도 좀 덜 미안코 덜 섭섭하지 않겠어요. 마나님은 자신은 지체 높은 양반댁 안방마님이고 상대방은 기껏 돈푼이나 있는 중인 옆에내라는 신분의 차이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저자세로 애걸을 했다. 내외의 법도가 지엄한고로 승재는 처음에 정중히 인사만 한 번 했을 뿐 두 여자 사이에 직접 끼어들진 못했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건 대강 짐작이 같다. 잘잘못이나 지체를 떠나서
몸에 밴 기품의 차이는 누가 보기에도 형격했다. 종상이하고 의논할 수도 있는 문제를 태임이를 부른 건 망신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괜히 불러올렸다는 생각은 없었다. 태임이를 올라오도록 하라고 마나님에게 이를 때만 해도 문득 내킨 발상 같았지만 태임이를 종상이로부터 떼어내어 따로 바라보고 싶다는 건 승재의 오랜 갈망이었다. 따로 떼어내어 어떻게 해보겠다는 엉큼한 속셈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랬다. 태임이는 상상 속에서도 그의 범접을 거부했다. 꿈에서는 애미하고 붙는 산꽃도 있다는데 꿈에서도 능욕할 수 없는 그 여자는 그동안 얼마나 그를 약오르게 했던가. 약이 상투끝까지 차올라 참을 수 없게 되면 그는 야죽의 집을 찾곤 했었다. 그러면 야죽의 집은 농익은 종기를 짜듯이 그의 팽배한 욕망의 돌파구가 돼주었다. 태임이가 상경에 가까이 있고부터 승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약이 올랐지만 야죽의 집을 찾아가진 않았다. 열한이를 더 붙잡아 두기 위한 구실이 된 보약도 태임이가 상경한 지 사흘 만에 마지막 한 첩을 다리게 됐고 무엇보다도 열한이는 태임이가 온 날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밥 잘 먹고 명랑해졌다. 승재네가 안으로 은근히 크게 부대끼고 한바탕 변화를 치러야 했던 데 비해 태임이는 처음에 한번 기겁을 하게 놀랐을 뿐 곧 평온을 되찾았다. 사나흘씩이나 더 머문 것도 딴 데 하숙을 잡아서라도 몇 달 안 남은 학교를 졸업시키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열한이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여고는 개성에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가 있건만 꼭 서울 유학을 고집하더니 다시 일본 가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떼를 쓰던 열한이었다. 딸의 보통 이상의 향학열과 허용에 대해 잘 아는 태임인지라 이런 변화가 혹시 그 사건의 정신적 후유증이 아닌가 걱정스러웠다. 일단은 집으로 데려다가 고약한 기억을 잊게 하면서 타일로 볼 작정이었지만 서울 있는 동안도 잠만 여관에서 자고 온종일 옆에 붙어서 말벗도 하고 속마음도 떠보느라 애썼다. 또 숙명학교에도 들러 한 달쯤 쉬게 될 거라는 양해도 구했다. 이래저래 태임이도 지루해야 할 겨를 없이 마나님이 보약을 마저 다려 먹이는 동안을 보낼 수가 있었다. 이제 더 붙들어둘 구실도 염치도 없어져 내일이면 모녀가 개성으로 내려가기로 한 날 밤이었다. 마나님은 여지껏 못 느끼고 있던 며느리 떠난 자리까지 한꺼번에 입을 벌릴 것 같은 막막한 예감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남의 자식 귀해한 허망감과 같은 남의 자식이면서도 귀해할 수 없었던 규서에 대한 부담감도 착잡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면서 남을 의심한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자신의 눕복에 대해 의심을 품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사랑에서도 잠을 못 이루고 끙끙대던 승재가 무슨 생각에선지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내일 모녀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그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뭘 어쩌자는 기회인지는 그에게도 불확실했다. 규서가 죽었던지 최소한도 병신만 됐더라도 그는 열한이의 앞길을 손에 쥐고 태임이가 그의 발밑에 자존심을 내던지고 애걸복걸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이미 가버렸건만도 그는 기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고 비굴해진 태임이를 망상하기를 즐겼다. 그가 현실과 망상을 구별 못하고 단숨에 달려간 세문안의 신문여관에는 그러나 태임이 혼자가 아니었다. 내친 지 닷새 만에 며느리를 거기서 만날 줄이야. 그동안에 쪽을 잘라버리고 까미머리에다 검정 통치마에 흰 겹저고리를 입은 며느리는 언제 그 어려운 시집살이를 했던가 싶게 젊고 자유스러워 보였다. 며느리의 이런 변모도 변모지만 두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건 승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옳지 못해 보였다. 이해가 안 되기는 태임이도 마찬가지였다. 야밤에 친구의 부인의 숙소를 찾아온 승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는 듯 싶더니 멀찍하니 방석을 권했다.
꽤 비싼 여관인 듯 정결하고 넓었다. 방석을 권한 태임이는 승재를 마주보지 않고 저만치 비껴 앉으면서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시켰다. 혜정씨 참 잘 왔어. 왜요, 아주머니? 생각해봐. 나 혼자 있는데 어른께서 오셨더라면 내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망측스럽기도 하고. 하긴 그렇군요. 그렇지만 전 안 뵈니만 못하네요. 승재는 여자들의 말투가 꼭 천둥에 끼어든 개 취급인지라 연방 받은 기침을 했었지만 체면을 돌이킬 묘방은 떠오르지 않았다. 비스듬히 앉아 내외를 하던 태임이가 싸늘하게 정색을 하더니 따지듯이 물었다. 어인일로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데를 다 납셨는지요? 믿거라 맡겨주신 따님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사과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제 집안 망신도 말이 아니고요. 승재는 이게 아닌데 조바심할수록 딴소리만 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겨우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예까지 납시었단 말씀이요. 부인께서 염려해 주신 것만도 과람했거늘 과공은 비례라더니만 안 오시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태임이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고 도도하게 말했다. 제 방문보다는 저 아이의 방문이 저 보기엔 더 해괴해 보입니다만. 승재는 아까부터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를 흘겨보며 딴소리를 했다. 왜요? 혜정씨는 이제 댁하고는 남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댁에 허락 없이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입장이야 혜정씨가 이쁠 수밖에 없지요. 그동안 제 딸 자식을 지성껏 거둬준 것도 고마운데 이번 일을 당해서는 살인죄까지 대신 뒤집어 쓰려고 했으니 그 은혜도 백골난망이지요. 여란이 말이 그때 혜정씨가 저를 그렇게 안심시켜주지 않았으면 아마 미쳐버렸을 거라더군요. 댁처럼 점잖은 댁에서 어쩌면 그런 망측한 일이 일어났는지 남이 알까 두려워 시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애가 마음에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제가 데리고 내려가긴 합니다만 예전 같아지길 바랄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승재는 미천도 못 건지게 태임이의 말은 유창하고 이치에 맞았다. 그래도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은 미련을 못 버리는 승재에게 혜정이가 쐐기를 박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아버님이 여기 오신 건 순서가 좀 틀렸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아버님이 한 번은 뵙자고 하실 줄 알고 기다리시던데요. 친정 부모님도 아버님을 믿거라 하고 저를 맡기셨으니까요. 시댁에서 내친 게 아니라 제가 걸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이런 방구, 양해의 말씀이 없으신 게 섭섭하신가 봐요. 내가 너희 친정에다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승재는 기가 차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네, 저희 친정의 법도로는 그래야 옳은가 봐요. 그렇지만 집집마다 법도가 다르니 어쩌겠어요. 혜정씨, 아무리 집집마다 법도가 다르다지만 이 경우는 남대문을 막고 물어봐. 내쫓기만 하고 끝내려는 건 말도 안 돼. 늘 부엌이나 댓돌 아래서 행주치마 밑에다 손을 가리고 종종 걸음을 치던 며느리가 대등하게 마주 앉아 퐁당퐁당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못 참아주겠는데 태임이까지 역성을 들자 승재는 분연히 일어섰다.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내가 내 집일을 어떻게 고자질했길래 중인 나부랑이가 딸년 못되게 가르친 허물은 접어두고 감히 법도를 들먹이다니. 점잖게 호통을 치고 나오면서도 뒤통수가 부끄러웠다. 여관까지 온 까닭에 대해선 과히 서툴지 않게 둘러댄 것 같았지만 극복되지 못한 숨겨지지 않은 추악한 속셈은 여발한 듯이 뒤통수쯤에 늘어붙어 있는 것 같았다. 승재는 밤길을 걸으며 혼자 생각했다. 두 여자는 10년지기처럼 잘도 죽이 맞아 그를 조롱했지만 그렇게 친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친할 새도 없었고 이 시간에 여간방에 같이 있다는 건 암만 해도 부자연스럽다. 이치로 따지면 당연히 부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자연스러웠다. 거기엔 뭔가 수상쩍은 게 개입돼 있다는 생각이 얼핏 그의 내부에서 번갯불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건 바로 밀정의 감각 같은 거고
그는 그만의 독특한 감각에 짜릿한 기쁨을 느꼈다. 그는 오랫동안 일본 관청에서 그 나름의 출세의 기반을 닦아온 고급 관리답게 당연히 뛰어난 밀정의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확실하게 뭔가 걸려든 것처럼 느꼈고 언젠가 한 번은 태이미 모녀의 자존심과 교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롱하고 싶다는 갈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는 어둠 속에서 코를 벌름댔다. 그리고 마침내 맡아낸 불온의 모이의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두고 보라지. 오늘의 내 행차와 너희들의 비웃음이 무엇이 되어 너희들에게 돌아가는가를. 그는 어렴풋한 냄새만 맡고 포식을 꿈꾸는 기갈 들린 맹수처럼 밀정의 감각 하나만 믿고 벌써 그가 내릴 수 있는 앙화를 꿈꾸고 있었다. 승재가 가자 태이미는 혜정이하고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우리 애는 변덕이 심하다오. 고생이 뭔지도 모르고. 걔 얘긴 믿을 게 못 되는데. 태이미 얼굴에 수심이 어렸다. 혜정이한테도 건성으로 대꾸하고 있었다. 승재가 다녀간 게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렸다. 친구 부인이 유하고 있는 여간밤에 야밤에 찾아온 것도 무례하고 망측하지만 혜정이하고 같이 있는 걸 들킨 게 더 신경이 쓰였다. 별로 나쁜 것을 모의한 것도 아닌데 약점을 잡힌 것처럼 꺼림칙했다. 약점을 잡힌 것 같은 기분 때문에 그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싶었다.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엔 결코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었어요. 고생 모르고 자라긴 저도 마찬가지고요. 꼭 허락해 주세요. 태임이도 여란이가 변덕스럽다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이번 결심만은 일시적인 변덕이길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혜정이가 지금 태임이한테 허락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건 여란이하고 만주로 가겠다는 거였다. 혜정이가 친정으로 내쫓기기 전에 여란이가 그랬다는 거였다. 고향집에 가서 원기도 회복하고 마음 준비도 해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는 외삼촌에게로 갈 예정인데 혜정이도 같이 갔으면 좋으련만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태이미는 그닥 놀라지 않았다. 얼마 안 남은 졸업에 무관심한 거 하며 그렇게 조르던 일본 유학에 대해 이런 방구 말이 없는 거 하며 얘가 필시 부모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꾸미고 있지 싶었더랬다. 그녀는 지금의 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알면 억장이 무너질 생각을 품었고 결국은 그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딸이 그 고비를 순탄하게 넘긴다 해도 되레 섭섭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허락한다고 해도 지의 아버지가 허락하실지 또 내 자식에게도 내키지 않는 일을 남의 자식한테 선뜻 허락한다는 것도 사람 도리가 아니고 첫째로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잖아. 아주머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지요. 전 지금 네 집 딸도 네 집 며느리도 아니니까요. 제가 허락해 달라는 건 여란이 문제지 저는 그냥 묵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상이 변해도 참 많이 변했구나. 수박 맞고 쫓겨난 옆에 내가 주눅이 들기는커녕 기가 펄펄 살아서 자유와 독립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태이미는 그런 혜정이 때문에 여란이를 못 말리게 되리라고 체념하고 있었다. 좋은 혼처, 일본 유학 등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린 건 아니지만 그런 평탄한 팔자는 이미 부정을 타버리지 않았나. 태이미는 딸이 욕을 당하지 않은 걸 알고도 어딘지 달라진 딸을 대하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깨진 그릇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때 태이미가 깨졌다고 감지한 건 순결이 아니라 평탄한 팔자였나 보다. 역시 어머니의 느낌은 옳았다. 적선정에서 그 일을 당할 무렵 여란이의 정서는 몹시 달떠 있었다. 동경유학 채비만 해도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기선이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고등사범에서 일반 대학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그나마 음악회에서 만난 멋쟁이 상철이가 불어넣어준 바람을 맞아
일본 문화와 자유연애에 대한 동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까짓 거 아무 대학이나 이름이나 걸어놓고 외래 문화와 사교와 연애를 즐기면서 고리타분한 조선 때를 벗고 상철이처럼 세련되고 싶었다. 그러다 돌아와서 상철이네와 비슷하게 개화하고 돈 많은 집으로 시집이나 가버릴까 보다. 이렇게 열한이는 스스로도 의식 못하는 사이에 상철이를 우상으로 삼고 있었다.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제정신이 들고 제일 먼저 떠오른 건 그 일을 스스로 자초했다는 생각이었다. 부질없이 달떠 있었기 때문에 규서 따위가 넘볼 수 있었다는 게 우선 부끄러웠고 외도에서 돌아온 것처럼 질정이 되었다. 열한이가 질정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외삼촌이 있는 만주로 가서 몸 바칠 일을 찾는 거였다. 한시가 급했다. 승재네 집의 더러운 내막에 대한 구역질 때문이기도 했지만 특히 외삼촌 댁 달래가 그리웠다. 수학교 때 달래로부터 받은 영향은 아직도 유효했고 싱싱했다. 열한이에게 있어서 태남이와 달래가 사는 땅은 망해가는 이 땅이 홀딱 망하지 않게 썩어가는 이 백성이 속속들이 썩지 않게 버텨주고 있는 의인의 땅이었다. 여지껏은 썩어가는 편에 서 있었지만 앞으로는 썩지 못하게 하는 편에 서고 싶었다. 친정으로 쫓겨가는 새댁에게 그런 계획을 비치긴 했지만 깨지는 않았다. 그러나 새댁이 같이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도 못했다. 살인죄를 대신 뒤집어 쓰려고 한 여자에 대한 의리 때문에도 그럴 수는 없었다. 그쪽 사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온 종상이는 열한이를 극구 만류했다. 제 아무리 가난과 고생을 각오한다고 해서 제 집구석에 앉아서 생각하는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쪽 실정에 비하면 얼마나 낭만적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여지껏 감추고 있던 달래의 실상까지 털어놓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열한이의 열정에 불을 당긴 데 지나지 않았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가서 찾고 말고 할 것 없이 이미 마련되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안타까워하면서 열불이 나게 서둘러댔다. 아무도 못 말릴 일이었다. 종상이보다는 오히려 태임이가 딸을 윽박지르지도 부추기지도 않고 냉정히 지켜보는 편이었다. 의부대미도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종상이가 화를 내도 조금 웃기만 했다. 그러나 혜정이하고 동행하는 것만은 못하도록 엄하게 경계했다. 제 딸 발목도 못 붙들어 매는 주제에 남의 딸 발목을 잡아둘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한 꼴이 되겠지만 책임 문제가 될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열한이와 혜정이는 따로따로 떠났지만 결국은 만주 땅 도두구 근처에서 합류했다는 건 종상이네보다 오히려 박승재가 먼저 알아냈다. 거리로 봐서 한껏 그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재는 마침내 그곳들이 그가 쳐놓은 그물 안으로 걸려들 것처럼 느꼈다.